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님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K탑 자산관리의 안수연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가성비가 좋은 보장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험 전문가 안수연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10년 후에도 든든한 보험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전문가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 후에도 든든한 보험. 우리가 10년 하면 강산이 한번 바뀐다고 하죠.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강산이 2번이 바뀌어도 바뀔 때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해드릴 보험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 니체가 얘기했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기뻐할 만한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4월부터 보험료 인상 가능성 높다.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제10차 경험생명포가 적용이 된다. 이런 기사만 봤을 때는 도대체 경험생명포가 뭘까 이렇게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요. 4월부터는 종신보험은 4월 이후에 가입하고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이런 기사 보셨을 거고요. 경험생명표 전 암보험 고객 확보 이런 보험사마다 앞다투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암보험 필요하다면 4월 전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또 암보험 4월에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이슈가 마케팅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를 보셨을 텐데 왜일까요? 보장성 보험은 지금 가입이 유리하다는 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런 이유는요. 경험 생명표가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경험 생명표는 우리가 예측컨대 얼마까지 살 거다라고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규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9회 때는요 33.5세에서 10월부터는 36.3세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요 88.5세에서 무려 90세가 넘는 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동안 다 건강할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기간 14.6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9년이 넘는 기간을요 아픈 병 속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은 오래 살기 때문에 확률이 평균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4월 이후가 유리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수록 연금이 필요하죠. 그러면 연금 받는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연금보험은 아마도 인상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장성 보험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가 혜택을 보고 싶다면 보장성 보험은 인상이 계획되어 있으니 빨리 준비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노년층 7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 83.6세까지 살 경우에 암 발생할 확률이 38.1이라고 하죠. 흔히들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는요. 7명당 1명이 암이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암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반 이상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가능성이 없다. 11%는 나는 절대 암이 안 걸릴 거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 3.5%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가 25%, 주변에 많이 암 환자가 있거나 가족분의 암 환자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요. 매우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변에 가족분들이 암 환자라면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1년은요. 무려 13%가 암에 대해서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 병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유독 암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망 1위가 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1위인 암만 준비한다면 든든한 보장이 될까요? 암은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내 나이가 언제 발생할지 아니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 오래 살면서 암을 만약 한 번 경험하셨다면 그 암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이 중요한 건데요. 그럼 여성 1위는 유방암입니다. 남성 1위는 폐암이죠. 일단은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는 암을 준비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암은 어느 부위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1위부터 5위까지는 하나씩은 꼭 준비하셔라는 게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암, 어떤 방법의 치료를 선택하실까요? 예전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 부위만 잘라서 도려냈죠. 하지만 만약 내 암이 혈액암이라면 혈액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로는 방법이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항암 치료일 겁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암이 발생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방사선을 치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암을 크기를 적게 한 이후에 가장 나중에 선택하는 방법이 수술 치료겠죠. 그러면 제일 많이 선택하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암이다 하면 우리가 주변에 걸어가시는 분들 봤을 때 약간 왠지 머리가 많이 없으시고 안색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화학 항암제를 드셨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2세대의 표적 항암이나 암만 골라 죽이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길러서 암을 죽이는 면역 항암이 있고요. 더 이제 3세대가 아닙니다. 4세대까지 항암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대사 항암이라고 해서 암의 영양을 공급을 중단을 해가지고요. 암을 굶겨 죽이는 이런 항암제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방사선은 어떨까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요. 암을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정의적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세기 조절이라고 해서 눈끝만한 이렇게 좁은 모는 종이 같이 암만 집중, 그 부위만 집중해서 하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양선사 같은 경우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2군데만 치료 방법이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현존하는 가장 좋은 암 치료제는 바로 중립자 방사선 치료입니다. 여기 비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1세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2세대의 경우는 2천만 원. 뒤로 갈수록 비용은 늘어납니다. 3세대 같은 경우는 약 3천만 원이고요. 4세대 같은 경우는요. 약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내가 혹시나 걸릴지도 모르고 안 걸릴지도 모르는 암을 위해서 5천만 원 갖고 계신가요? 내가 혹시 모를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은 가입을 하지만 암 5천만 원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몇 퍼센트, 20%도 아마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치료 방법은 가격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아, 이거는 싸다, 아니면 이건 비싸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같은 물건을 봤을 때 이 가격이 높고 나름을 비싸고, 비싸게 주고 사고, 적게 싸게 주고 샀다는 걸 얘기하지만, 이런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요, 치료 확률이 높고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고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1위 암보험 기억하시죠? 유방암 같은 경우 약 1년에 1억 9,200만 원 정도가 이런 항암제로 쓰이고요. 남성의 1위였죠. 폐암이나 간암, 많이 걸리는 위암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4,800만 원이 비용이 소요된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립자선 방사선 같은 경우는 4세대 약 5천만 원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적어도 5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는 준비하셔야지만 내가 앞으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빈부격차에도 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돈이 많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32.8%, 그리고 만약 소득이 난데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20%밖에 안 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이렇게 30%가 넘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계속 늘어나는 암은 어떤 방법의 치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항암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 몸에 맞게 어떤 부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물론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게 있죠. 바로 암은요, 돈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암보험만 준비했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언젠가 한 번쯤은 올 수 있는 암, 내가 암보험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고요. 병과의 싸움이 아닌 이 돈과의 싸움인 이 암은요, 내가 여유만 있다면, 암보험만 있다면 현금이 아니고 든든한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암보험입니다. 가장 많이 오를 게 바로 암보험이죠. 그래서 2부에서는요, 어떻게 준비하시면 여러분께 가성비 높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2부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년 후에도 든든한 보험으로 암보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전에 보장 분석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항암 치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치약에 대한 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암도 또 보장 범위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암은 보장 범위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가 영수증 보시면 급여, 비급여 남아 있을 거예요. 오늘의 보장은요, 병원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받는 영수증, 이런 병원비를 돌려받는 암보험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영수증에 보면 급여랑 비급여 이렇게 나눠 있죠. 보시면 내가 돈 내는 돈, 이거는 공단에서 면제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내가 부담하는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의 전액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인데요. 급여, 비급여 이 모두를 합산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면 거의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보장이면요, 암 특정 치료를 인정하는 범위를 보시면 암은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 특히나 암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항암제, 약제 치료도 만약 치료를 한다면 내가 아까 병원에 내는 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암에 관련돼서 좋은 거 먹는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명상요법, 아니면 내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 등은 대상이 아니고요. 이런 수술이나 항암 치료나 이렇게 직접적인 치료에 한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안보장,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다리셨죠? 치료만 해도 내가 현재 안보험을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계시다 하시면 오늘 준비하고 오늘부터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장을요, 바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을 1년 동안만 유지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죠? 암에 있어서 내가 오늘 준비한다라도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죠. 90일 동안은 내가 그 안에 암이 혹시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보장은요, 내가 암보험을 1,000만 원 이상을 1년이 넘게 갖고 계셨다면 바로 오늘부터 준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1,000만 원만 넘으신다면 준비가 가능한 보장 내용입니다. 이 보장 내용은 상위 삼아, 이거는 일단은 이 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 계약이라고, 준비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꼭 같이 갖고 가야 되는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시나요? 아마 동네 병원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하기가 편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병실을 갖춘 병원을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대학병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실 개수가 어느 정도 돼서 이런 종합병원에만 해당이 된다면 내가 치료받은 게 1,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보장 금액에 따라서 각 1,000만 원씩을 보장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준비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5년간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내가 1억 원을 준비했다 그러면 1억 원 5년이면 5억이죠. 그러면 내가 1억 원을 준비하고 싶지만 나의 여력이 1억 원 좀 부담됐다. 그래서 그래도 1,000만 원, 5천은 내가 암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는 제가 오타가 아닙니다. 20세 분들은요 5천 원도 안 되죠. 30세 분도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40세 분들, 이때부터 본격적인 암에 대해서 시작이죠. 10,000원대 미만입니다. 50대 분들 그래도 2만 원이 안 되네요. 60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확률이 높죠. 그래서 더 여성분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다소 높지만 3만 원대, 10,000원대입니다. 70세 분이죠. 60세까지는요, 59세까지는 20년 동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보장은 20년 동안 이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5년 5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5,000원 미만, 30대도 6,000원, 59세까지는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60세부터 70세, 75세까지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요 15년 동안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내가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암보험 한 분씩은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단금, 의사의 진단만 내려도 받는 진단금 같은 경우는 만약 60세 분이 암보험을 1,000만 원 준비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2만 원이 넘습니다. 70세 분들 같은 경우 어마무시하죠. 하지만 오늘의 보장 내용은요, 아무리 갱신이 싫어하시는 분이더라도 내가 5천만 원은 최대 5천만 원이죠. 적어도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10,000원 미만의 돈으로 쓸 수 있는, 가입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보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최대 5천, 최대 1억까지 준비할 수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돈은 이렇게 10,000원대입니다. 내가 암보험
진단금 1억이 있다 하더라도 진단금 한 번 암 걸리면 사라지죠. 하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 5년 동안은 보장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5년이면 암이 재발하고 제일 많이 재발하는 시기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했더라도 나머지 4천이 남아있는 거고요. 1억을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나머지 4억이 남아있는 보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내가 암이 진단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암은요, 치료법이 계속 바뀌죠. 수술부터 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하지만 5년 동안은 이런 든든한 보장을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한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10년 후에도 든든한 보험으로 암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암 치료는 비급여 치료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진단비와 더불어 치료 담보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수현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할 필수 보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 만나볼 전문가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실 안수현 전문가님과 또 K탑 자산관리의 김경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많은 보험 상품을 적재적소에 잘 추천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경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무서운 혈관 질환 오늘 산정특례제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무서운 질환 중에서도 암만큼 무섭다는 질환으로 꼽히는 혈관 질환입니다. 예,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부담되는 것이 진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김경아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혈관 질환에 걸리셨을 때 이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제도일까요? 네. 산정특례 제도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강의도 하고 해드렸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보험 잘 돼 있는 것 그 중에도 이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아주 큰 질병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진료비 부담이 아주 큰 질병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나 2대 혈관 질환, 그리고 희귀성 난치 질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럼 이런 질병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암 같은 경우는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00분의 5, 그러니까 5%만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요. 희귀병이나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그러니까 10% 본인 부담이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 항목은 산정특례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산정특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일부에 안수현 전문가님도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암 치료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은 다 비급여 항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덜해서 큰 돈이 지출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지만
비급여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산정특례 대상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꼭 별도로 준비를 해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를 봤을 때 이 질환에 대해서 좀 질병마다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이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여기서 우선 표를 보시면요. 암에 관한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산정특례가 시행된 시기가 2005년 9월부터예요. 2005년 9월부터 이 산정특례 제도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같은 이런 아주 정말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져서 처음부터 시행을 아주 잘 받고 있어요. 아마 주변에 이 산정특례 제도 혜택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질병 걸리신 분들은. 암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보장을 받으시고요. 본인 부담금 5%라는 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대질환,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기간이 30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 네. 사실 이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골든타입 안에 병원에만 가시면은 일주일 안에 다 이렇게 훌훌 털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상생활도 금방 복귀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골든타입 안에 치료를 안 받으시거나 하면은 사망으로 직결되는 이런 되게 위험한 질병이고요. 그래서 30일 동안 산정특례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희귀병이나 난치 질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009년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고 10% 본인 부담금 10%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에 갑자기 결핵이 막 발병할 이런 시기들이 가끔씩 있어요. 뉴스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바로바로 치료를 받으세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으시니까. 그다음에 중증 외상이나 중증 화상, 중증 치매까지. 지금 중증 치매까지 산정특례 대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 10%만 내시면 되고요. 17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주변에 모르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질병마다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률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특례 기간을 봤을 때 암은 5년이라고 써 있고 아래 재등록 가능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혈관 질환 쪽은 보면 그냥 최대 30일 이렇게만 써 있는데, 그러면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갱신이 돼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대질환 진단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쵸.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받고 끝나거든요. 우리가 뭐 수술비나 뭐 이런 경우는 매회 받으실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진단비는 일회성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런 이대질환 같은 경우도 진단비는 일회성이고요. 이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면은요. 1년마다 한 번씩 처음에 뭐 올해 내가 스텐 삽입술을 심장에다 한 번 했어요. 그래도 내년에 또 안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쵸. 한 번 혈관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 번 해서 받으시면 1,000만 원 받으시고요. 내년에 또 걸리시면 또 내년에도 1,0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예시는 제가 조금 이따 표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특례 기간이 짧지만 매년 갱신이 된다는 점은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 보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 이 뇌혈관 질환 담보를 아마 예전에 2009년도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뇌출혈 진단비로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 이후에는 뇌졸중 진단비, 그 다음에는 뇌혈관 진단비, 이렇게 보험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여기 질병 분류 코드, 그 표에 보면은 질병 분류 코드가 나오죠. 뇌출혈 진단은 I60부터 A62까지예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는 이거를 포함해서 I64, I67, I68, I69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으세요. 그런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질병 분류 코드를 보세요.
훨씬 더 많죠. 음. 우리가 보험에서 가입한 진단비 분류 코드보다 상정 특례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 코드가 훨씬 더 많으니까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보험에서도 이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되면 진단비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두개내 손상 이런 손상 부위는 아마 상해 쪽 뇌출혈 진단비를 가지고 계시던지 상해 쪽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아마 일반 뇌혈관 질환 여기에서는 질병 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부분인데 산정특례 대상에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이 시급으로 받으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느 혈관 질환 담보보다도 이 산정특례 보험의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혈관 질환인 심장혈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 이 심장혈관 질환도 뇌혈관 질환보다 훨씬 더 심장 쪽에서 일어나는 질병 훨씬 더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질병 분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 뇌혈관보다 한 2배는 많죠.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모두 다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성심근경색 담보라든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라든지 아니면 그냥 심장질환, 최근에 가입하신 그냥 심장질환 담보의 질병 분류 코드에 비교해서 특례 질병 분류 코드는 그거에 비하면 2배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이 굉장히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받으실 수 있는 것도 1년마다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이런 조건들을 보험에서도 만들어서 진단비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다 조합을 해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준비를 좀 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 쪽에서도 넓었지만 산정특례 보험이 심장혈관 쪽에서는 훨씬 더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정특례 제도에서 암은 재등록이 가능하고 또 혈관 질환도 1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네. 아까 우리 MC님이 굉장히 궁금해서 네.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예시를 그래서 제가 한번 오. 올려봤어요. 이거는 그 국민관리공단에다가 어떤 분이 문의를 하신 거예요. 저처럼 궁금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진단비는 한 번 주고 마는데 특례 기간도 30일밖에 안 되는데 한 번만 걸리고 말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래서 뇌심혈관을 1년마다 1년 후 혹은 2년 후에 재등록이 가능한지 처음에 스텐 서비스를 해서 V 19.2 코 질병 분류를 받아서 한 번 받으셨어요. 산정특례 대상자가 돼가지고 한 번 받으셨는데 그 이후에도 재등록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질문을 관리공단에서 정확히 내려주셨어요. 심혈관 질환 V 191, V 268, V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한 모든 것들의 질병 분류 코드가 30일마다 30일까지밖에 안 되지만 한 번 걸리고 그 이후에 혹여라도 다시 스텐 서비스를 한 번 했는데 30일 동안 했는데 30일 동안 치료를 잘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혈관은 굉장히 많고 길고 어느 부분이 약해질지가 모르니까 한 번은 이쪽에서 스텐 서비스를 받았는데 지나가다가 이쪽에서 또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받으셨어요. 그러면 과연 산정특례 대상자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명확하게 된다고 명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단지 우리가 받는 보험에서의 산정특례 진단비 자체는 1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1년 이내에 2번, 3번 발생을 해도 산정특례 대상자가 돼서 진료비를 많이 부담하지는 않지만 진단비 같은 경우는 산정특례 대상자 진단비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오.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등 이 산정특례 보장 담보에 관해서 좀 성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자세한 설명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굉장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내용도 너무 좋고,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1,000만 원씩 나온다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럼 보험료 엄청 비싸겠군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위험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담보 내용을 좀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일반 상해 사망은 기본적으로 담보가 넣어야 돼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산정특례 대상 1,000만 원, 심혈관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은 또 1,000만 원. 거기에다가 뇌혈관 수술비, 심혈관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혈전용의 치료비 이것도 1,000만 원. 혈전용의 치료비도 두 군데로 나눴어요. 뇌혈관 한 번, 심혈관 한 번 이렇게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우리가 그 이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준비도 좀 철저히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혈관, 심혈관도 좀 나눠서 받을 수 있는 담보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진단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만 산정특례 대상은 1년마다 계속 보험료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굉장히 포인트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험료를 보시면요, 굉장히 저렴해요. 45세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한 13,000원대, 남자 같은 경우가 보통 남자들이 좀 보험료가 비싸죠. 아까 암보험 얘기할 때도 남자분이 좀 보험료가 비쌌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나쁜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세요, 남자분들이. 담배도 태우시고 뭐 술도 많이 드시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나쁜 부분이 많을 접하셨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좀 보험료가 비싸죠. 혈관 질환도 남자분이 좀 비싸네요, 많이. 여자분하고 남자분, 50세 같은 경우도 여자는 17,000원대, 남자 같은 경우는 한 27,000원대, 55세 21,000원대, 36,000원대. 그런데 이대 질환을 진단비 1,000만 원 준비하신 분들은요, 이 산정특례 요 담보로 1,000만 원씩 준비를 해가시는 게, 혹여나 내가 지금 심장 쪽이 안 좋아서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단비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는 진단비를 받으시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산정특례 대상 당연히 되니까 1,000만 원에 수술비 2천만 원, 그럼 3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혹시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혈전용의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4천만 원짜리 보장인 거예요. 4천만 원에 보험료는 50대는 2만 원대, 55세 되면은 2만 원에 남자는 3만 원대. 굉장히 가성비도 좋은 보험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거든요. 혹여나 성인 질환 있으신 분들, 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 피리 이런 담보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정특례 제도와 산정특례 보장 담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고고당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헷갈리셨던 질문들,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확인해 볼까요? 네, 은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얼마를 예상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은퇴 설계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좀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수연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은퇴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직은 이제 퇴직이 아니지만 머지않아 퇴직을 꿈꾸시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산 투자해라.
내가 아무리 투자에 뛰어난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우물에 모아놓으면 언젠가는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안 될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한다면 혹시나 만에 하나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애플 사나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같은 경우 내가 사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런 직접 투자보다는 내가 언제 사고 팔고를 우리는 개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으로 치면은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좋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내가 직접 투자는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고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쪽에 간접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면 애플사를 갖고 있는 그 펀드를 내가 준비했다면 만약 수익이 많이 오른다면 내가 안전한 방법으로 나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 우리가 은퇴 설계라고 하셨으면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아마 연금일 겁니다. 내가 보통 성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20살부터 60세까지 한 40년간, 길게는 40년간 일하고요. 짧게는 20년, 30년 일을 하죠. 20년, 30년 일을 한 돈을 내가 60세 이후부터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남은 기간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죠. 그러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죠. 하지만 보통 65세 이상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질문을 하셨는데 최소 아마 300 이상은 돼야지만 내가 품위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기초생활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연금을 내가 300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내가 젊어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비용이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나의 노후는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준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50대 이후에 은퇴가 코앞으로 닥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체감하면서 느낄 겁니다. 내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컸지만 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한 달에 준비할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초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연금을 만약 준비하신다면 확정된 것보다는 변액으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액 같은 경우는요. 확정적인 거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낮고요. 내가 수익률이 많다면 더 길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연금인데요. 연금으로만 준비하면 될까요? 내가 만약 나중에 법이 계속 바뀌어서 돈을 만약 수령할 때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거는 효과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 달까지만 준비할 수 있죠. 확정적인 이런 종신보험을 준비해서요.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내가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세금을 10년만 유지한다면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분산 투자하시고요. 두 번째, 직접적인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연금만 준비하실 게 아니고요. 연금이면 변액연금, 종신이면 확정된 나의 은퇴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확정적인 종신보험과 같이 준비하신다면 나의 은퇴 이후의 시간은 참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은퇴 설계를 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질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밥 먹다가 치아가 부러졌는데 치아보험이 없어요. 일반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지금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가 부러졌는데 현재 준비된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좀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엄청 딱딱한 거 드셨나 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상해보험은 한두 개 정도 다 누구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중에 아마 골절 진단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빨이 부러져도 치아 골절 진단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 중에 골절 진단비가 있는지, 골절 진단비 있는 그 와중에 그 안에 치아 파절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치아보험을 지금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주셨는데, 치아는 우리가 성인은 28개예요. 이게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이긴 하지만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치아 28개에 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각각 한 개당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한 개당. 그래서 지금 이 부러진 치아는 우선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치료를 받으셔서 크라운을 하던 뭐 씌우던 어떻게 떼우던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나서 뭐 한 3년, 4년이 지났는데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거나 다시 또 크라운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치아보험을 가입하시면 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부러진 부분은 안 되더라도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치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우선은 골절 진단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가에 입주한 소상점인입니다. 최근 상가 근처에서 불이 나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상가라서 보험료가 비싼 걸까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상가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보험료가 비싼 것 같은데요.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면 정말 그때야말로 제일 필요성을 느끼겠죠. 평소에는 화재보험 하면 아니 뭐 꼭 내가 가입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화재보험 업종별로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가에 만약 세탁소가 있어요. 아니면 유흥 음식점이 있어요. 그러면 불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나는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불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종에 맞게 각각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 안수현 그리고 김경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